그 호킹 복사를 발견하려고 그때 또 전파 천문학자들이 좀 야망이 있는 전파 천문학자들이 시도를 하다가 그 호킹 복사를 내는 블랙홀은 발견 못하고 와이파이를 발명했었죠. 맞아요. 예.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전파 천문학 쪽에서는 진짜 가장 선배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블랙홀 촬영한 때 우리 언론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한국인 언론 발표할 때 항상 손보건 박사님이 나와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인터뷰하시고 그러셨던 분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블랙홀이 어떻게 촬영이 됐었고 그때 너무나 큰 이슈가 됐었죠. 네.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그 이후에 블랙홀에서 관측이 된 이후에 블랙홀에서 2번 연속으로 노벨상이 나왔어요. 오. 예. 그렇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노벨상이 나오면서 한 번은 이론, 한 번은 관측이었기는 하지만 노벨상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블랙홀을 인정하게 노벨상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계기가 아마 이 블랙홀 이미지 관측 공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뒷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떻게 관측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블랙홀을 관측하기까지. 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여태 동안 블랙홀을 많이 상상해 왔지만 실제로 본 블랙홀은 딱 2개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M87이 2019년에 공개된 블랙홀이고요. 그렇죠. 우리로부터 5,5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오른쪽에 있는 블랙홀은 그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데 태양 질량이 한 400만 배 정도 되고 거리는 한 2만 8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옆집이에요. 28,000광년이면. 두 블랙홀이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저만한 크기로 보이는 겁니다. 네. 상대 크기가. 네. 왜 그렇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블랙홀을 관측하기로 결정을 한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망원경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알마 어레이라고 하는데 네. 블랙홀을 관측하는데 이 망원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블랙홀 주변을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도가 높은 망원경이 필요했었는데 이 알마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정말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보는 것을 좀 형상화한 그림이네요. 알마를 이용을 해서 알마만 관측한 게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는 지구의 여러 곳에 있는 망원경이 동시에 관측을 해서 마치 지구만한 망원경처럼 그 망원경들을 연결해서 활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천문학을 열심히 하는 나라들하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장 비싼 망원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할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블랙홀 연구예요. 중력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일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국이 또 거기에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왜 저 두 블랙홀을 관측을 했을까? 저 두 블랙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5,500만 광년, 다른 하나는 가까이 있어서 2만 8천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은하 상당히 외곽 쪽에 있고 우리 은하 중심은 우리부터 한 2만 8천 광년이니까 천문학자들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한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있는 블랙홀들을 관측을 했어? 가까이 있는 걸 더 자세히 볼 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 은하 중심도 상당히 우주 스케일을 보면 가까운 거리기는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리도 있잖아요, 있기는. 예, 블랙홀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 별이 터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하고 우리 은하 중심 사이에 있는 별이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폭발을 일으켜서 블랙홀을 만들었다면 블랙홀이 되었겠죠. 네. 그런 블랙홀이 없느냐? 아닙니다. 꽤 있고 꽤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블랙홀들은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두 가지 이유예요. 너무 작고 그건 이제 블랙홀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걸 좀 이따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작은 블랙홀들은 빛을 잘 안 내는 경우가 많고 크고 무거운 블랙홀들은 밝게 빛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우리 은하 내에 우리에게서 상당히 가까이 있는 블랙홀의 사례입니다. 시그너스 X1이라는 100조짜리에 있는 X선
내는 천체 1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인데 6,100만 년 광년이니까 거리는 꽤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6,100광년이죠. 약 6,100광년 떨어져 네. 있습니다. 꽤 가까이 있고 28,000광년보다 훨씬 예, 가깝잖아요. 훨씬 그쵸. 가깝죠. 네. 그리고 별과 블랙홀이 쌍성을 이루고 별이 블랙홀 주변을 공전 운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이 별을 먼저 관측을 했고 네. 별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얘가 적색 편이, 청색 편이를 계속 규칙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것 주변을 돌고 있구나 라는 그렇죠.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별이 이렇게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네. 적색 이동이 일어나고 우리한테 가까워질 때는 청색 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니까 뭘 이렇게 빨리 돌고 있지 이 별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이 관측이 197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이 블랙홀, 별 질량 블랙홀이라고 해요. 이런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수준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블랙홀의 후보일 수 있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 주파수로 관측을 하다가 X선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도표,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X선의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천체의 X선 광도 곡선이라고 해요. 아래에 X축에 0하고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네. 뭐냐 하면 별이 밝기. 예, 별의 밝기, 그러니까 별의 주기가 0에서부터 1까지.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내려가는 건데 사실은 이 별은 계속 보였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건 아니고 적색 편의를 일으켰다가 청색 편의를 일으켰다가 다시 적색 편의로 돌아가는 그런 한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한 주기 사이에 다른 파장에선 가시광선에서는 보이지 않던 뭔가가 굉장히 계속 일정한 밝기로 밝다가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밝기가 어두워져. 0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천천히 변하는 모습이 없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게 여기서 이제 별에 가렸다가 그걸 지나는 시점에서 어떤 이 전체가 다시 전체 보이는 밝기 100%의 밝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걸 설명하려면 어떤 이 가려졌던 X선 천체가 굉장히 조그매야 돼요. 네, 그래야- 진짜 조그매야죠. 예, 진짜 조그매야 되죠. 왜냐면 별에 가려져야 되니까. 예, 이게 태양 질량의 20배 정도니까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 그러면 백두산의 2배 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네, 4,000m. 한 3, 4km 되죠. 그러면 20배면 그래봤자 수십 킬로 정도. 네, 60km 정도. 60, 70k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인데 6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점처럼 보이고 별보다도 훨씬 작은 점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건 X선 주변에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내는 X선 빛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블랙홀의 증거로 알려졌고 이 이후로 이런 블랙홀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별 질량의 블랙홀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올해에 가이아라는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가이아 가이아 우주 망원경. 망원경. 네. 예. 별들을 정확히 관측을 해서 별들의 정확한 위치, 우주에 있는 천체들의 정확한 위치를 관측하는데 아주 유용한. 유용한 망원경이고 이 망원경이 우주의 천체를 한 20억 개 정도 관측을 했다고 해요. 와, 와, 20억 개요. 예. 그래서 올해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네. 가이아가 블랙홀을 발견했다. 새로운 블랙홀을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20억 개의 천체를 관측하는 중에 가이아가 발견한 세 번째 블랙홀이에요. 와, 20억 개를 발견했는데 3개밖에 발견을 못한 예. 거예요? 와.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 경우인데 블랙홀이 보이려면 블랙홀인지 알려면 주변에 있는 별이 공전 운동을 하면서 뭔가를 도는데 가운데에 가려지고.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어떤 천체는 아무 빛을 안 내고 있거나 그럼. 아니면 X선을 내거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천체를 찾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와. 그 천체는 빛을 내지 않거나 아주 작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력 렌즈 효과를 낸다고 해도 그런 현상을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현상을 어떤 특정한 위치에 기다리고 있다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매우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 가이아가 20억 개의 천체를 관측하는 중에 블랙홀 후보는 3개만 관측했다는 걸 봐서 별 같은 천체, 별 질량의 블랙홀 중에서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찾는다고 하더라도 별 질량 블랙홀은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현상을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그렇죠. 인류로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짜 극악이네요. 예,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블랙홀이 자기가 빛을 내고 있지 않으면 네. 유일하게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블랙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휘어서 중력 렌즈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블랙홀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는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밝게 잠깐 빛나는 순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일어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저런 블랙홀인 경우에는 한번 지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니까 더 이상은 연구하기 어려워요. 네. 아. 아이고. 예. 오른쪽에는 유명한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을 표시하는 식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저 식이 아마 오늘 발표의 유일한 수식일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예, 오케이. 예, 식의 왼쪽 변에 있는 R은 반지름인데 블랙홀의 크기, 네. 블랙홀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G는 중력 상수, 분모에 있는 C는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유일한 변수는 M 하나예요. 질량. 예, 블랙홀의 질량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식이죠. 블랙홀의 크기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질량이 늘어나는 만큼 크기도 커진다. 1대1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냥 예. 리니어한 거예요. 예. 네. 너무 무게 10배, 크기 10배. 우상향이네요. 내 주식. 조심.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질과 블랙홀의 질량 크기 관계가 전혀 달라요. 네. 우리가 얼음 덩어리나 물을 동그란 구 모양으로. 구 모양으로 만들어 놓거나 네. 심지어 목성과 태양을 비교하더라도 그렇죠. 걔네들의 밀도는 상당히 일정해요. 네.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는 거. 밀도라는 거는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나눈 게 밀도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밀도가 상당히 일정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물질들의 특징인데, 맞아요. 그래서 질량과 부피가 비례를 하죠. 비례를 하죠. 네. 그래서 네. 왼쪽에 보여드리는 저게 얼음 덩어리처럼 안 보이시겠지만 얼음 덩어리라고 상상을 해주시면 네. 크기가 10배 차이 나는 얼음 덩어리는 무게는 1000배 차이 나요. 맞아요. 질량은 1000배 차이 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블랙홀은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보면 점 하나가 실수로 찍혀 있는 것처럼 찍혀 있는데, 그 블랙홀과 이 슬라이드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한 큰 원의 한 호가 보이죠. 네. 이 두 블랙홀이 크기도 1000배 차이, 질량도 1000배 차이인 거예요. 네. 저 가운데 점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다 의도가 있어서 찍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과 그 전에 그보다 3년 전에 관측했던 M87의 크기, 질량 차이가 이보다 차이가 더 큽니다. 와. 그게 한 1500배가 좀 넘게 차이가 나죠. 와. 예, 그래서 블랙홀은 이렇게 좀 다른 물리적인 식을, 그러니까 질량과 크기 사이에 다른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좀 더 큰 블랙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관측하기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의 천문학자들이 한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가, 네.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이상 되는 블랙홀이 하나 혹은 그보다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네. 많은 관측 천문학자들이 노력을 합쳐서 네. 쌓이다 보니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정도의 사실이 됐죠. 그렇죠. 예.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정도의 블랙홀이니까 별 질량 블랙홀하고 비교를 해보면 크기가 100만 배 혹은 그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리가 100만 배 떨어져 있어도 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배보다 덜 떨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멀리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블랙홀이 가벼운 블랙홀보다 보기가 더 쉬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네. 네. 아까 가이아 관측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별 질량 블랙홀들은 일부 밝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되게 조용해요. 오.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 빛이 나야 네.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텐데, 그렇죠. 네. 별 질량 블랙홀들은 일부를 빼고는 매우 어두운 것 같아요. 조용하죠. 예,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이아도 그렇게 관측을 잘 못했겠죠. 네. 그런데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들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면 대략 10개 중에 하나는 꽤 밝아요. 어느 정도 밝으냐 하면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은하 전체에서 나오는 별빛과 비교할 정도로, 어떨 때는 그보다 더 밝게 빛날 때도 네.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밝은 광원이 있는데 가운데 어두운 게 있으니까 이 빛을 통해서 가운데 까만 게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그림자라고 그러죠. 예,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이용한 방법입니다. 네. 이 두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이 우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태양 질량보다 한 65억 배 정도 됩니다. 우주에 있는 블랙홀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질량으로 치면. 완전 예. 하이 클래스네요. 예. 네. 저보다
질량이 큰 블랙홀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오른쪽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정도 되고 거리는 2만 8천 광년. 이렇게 보면 양쪽 숫자를 비교해 보면 거리는 한 2,000배 정도 차이 나고 네. 질량은 한 1,500배 정도 차이 날까 말까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삼각 우리가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겉보기가 약간 더 크게 보이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네. 이 두 천체를 2017년에 같이 관측을 했어요. 맞아요. 매년 우리가 지금 다시 또 같이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M87 블랙홀은 2019년에 그러니까 관측하고 2년 만에 네. 그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료 처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과정이라서 진짜 빨리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왼쪽은 M87이 속해 있는 거대 타원 은하라고 하고요. 이게 거대 타원 은하라고 하는 건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네. 거대 타원 은하라는 건 은하단 중심에 무게 중심처럼 딱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정말 큰 은하예요. 네. 그리고 보통 제가 배운 바로는 타원 은하는 오래되고 그래서 가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별이 새로 생겨나는 지역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재미없는 은하라고도 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은하를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아까 제가 모든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 발견과 함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그 은하에 있는 별들의 질량과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아주 좋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같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아까 M87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65억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고 오른쪽에 우리 은하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 되는 블랙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은하에 있는 별의 수만 어느 정도 정확히 알면 이 중심에는 어느 정도 무게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유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관측이 어려웠던 이유를 네. 한 장에 정말 잘 설명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왼쪽에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 오른쪽은 M87을 리트리버에 비교를 한 거고 근데 이게 진짜 잘 만든 게 왼쪽에 강아지 보이죠? 근데 조그매 보이죠? 네. 오른쪽에 강아지는 리트리버 크죠? 그렇죠. 크기도 비교를 한 거야 나름. 그렇죠. 와. 망원경이 블랙홀을 보려고 하는데 네. 블랙홀이라는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막 빨리 움직이고 있으면 그 형체를 파악하기가 일단 힘들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은하에는 가스가 많고 타운 은하에는 가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타운 은하는 블랙홀까지 관측을 하는데 사이에 뭔가 가리거나 흐리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장애물이 없는 거죠. 장애물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은하 중심 쪽에는 우리가 은하면에 같이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가스들이 관측을 방해를 해요. 그런데다가 블랙홀의 크기도 약 1,50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1,500배 정도 블랙홀의 차이가 나면 블랙홀이 변화하는 시간도 그만큼 짧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블랙홀이 변하려고 하면 어떤 물리적 현상이 다른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주려면 가장 짧은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빛의 속도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블랙홀의 질량과 크기가 비례를 하니까 M87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전체의 모양이나 밝기를 변화를 주려면 몇 주가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서는 그게 몇 분에서 몇 시간이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꽤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서 3년이나 시간이 더 걸리고 많은 논쟁과 연구, 더 부가적인 많은 처리를 거치고 나서야 2년 전에 겨우 영상을 공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또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라는 건 전파 망원경이고 특별히 전파 간섭계라고 불리는 망원경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 왜 굳이 전파로 관측을 해? 눈으로 보면 좋잖아. 훨씬 쉽고 눈으로는 직관적으로 잘 보이기도 하고 광학 망원경으로 빛을 모으면 바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시광선과 전파 사이에는 빛의 파장의 길이가 수천 배, 수만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망원경이면 가시광선 망원경이 분해능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훨씬 잘 보이죠. 근데 왜? 그쵸? 근데 왜를 이제 설명해 주시겠죠.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